예, 안녕하십니까. 제2부 생물 다양성과 ESG 제2주제 생물 다양성과 ESG에 대한 사회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병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국가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에서 또한 이 남사르 습지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순천만이 있는 이 순천대학에서 국가정원과 ESG 이 사회를 맡을 기회를 주신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박수택 그 생태 환경평론가 전 SBS 기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경은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 선임연구위원님. 다음으로 목포대학의 홍성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순천에서 ESG 학회에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순천하고는 제가 2009년부터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순천만의 그 흙두루미를 지키기 위해서 순천시 시민과 공무원들 그리고 시장, 당시 노관규 시장이 대대들의 전봇대 282개를 뽑는다 하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때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개 흙두루미 따위를 위해서 흙두루미 따위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대대들의 전봇대를 뽑는다. 제가 들어보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 좀 희한한 일이죠. 제가 그때 SBS의 환경전문기자를 했는데, 자, 이거는 좀 보기 드문 일이면 이게 뉴스가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저희 환경부 출입기자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다들 흔쾌히 이거 좋은 뉴스다 해서 여기 강찬수 국장을 비롯해서 환경부 출입기자 한 15사가 한꺼번에 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순천만의 흙두루미가 해마다 쭉쭉 늘어서 3천, 5천 마리가 됐고 지난 겨울엔 10,000마리 가까이 됐지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앞부분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발표하는 것의 주 텍스트 아는 내용은 텍스트에 들어 있고요. 그거를 요약을 해서 이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빠듯하기 때문에 한 2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몬트리올에서 그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1월 달에 우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생물다양성은 보존은 자연과 조화되는 삶의 길이다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아주 그 전체 생물다양성의 정책 그리고 몬트리올 회의 내용을 잘 요약을 했다고 봐서 제가 인용을 했고요. 여기다 인용을 한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환경부가 앞으로 생물다양성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그 ESG의 그 내용에 생물다양성이 들어있는데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계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이 생물다양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혜택을 입는가 하는 도표인데요. 이게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기본 요약입니다. 자, 우리 기업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노력이죠. 그래서 기업과 BNBP라고 해서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안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생물다양성을 기업의 활동에 적용하고 있는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올려놓고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올해 본업이 기자였으니까, 그것도 환경 분야를 취재 보도하는 사람이니까, 언론에 못 말리는 습관이 지적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기 혹시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의 그냥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거의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클린 에너지, 스마트 캡코 해서 한국전력과 그 그룹사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거를 한번 쫙 훑어서 굉장히 많지,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를 훑어봤습니다. 거기에서 ESG 관련을 보니까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비전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지속 가능 경영을 구현한다. 그 밑에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환경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부분, 탈탄소와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하는 전략 방향이 있고요. 사회가 있습니다. 소셜. 여기에 그 옆에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를 굳이 투자자라든가 주주하기보다는 이런 그 산전이 영업활동을, 사업활동을 하면서 관계되는 지역민들도 이해관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전에 이제 이런 그 환경 분야의 비전이 있고요. 여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 노력이 88페이지 있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요. 한전은 철탑, 송전선로 등 설비 건설 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멸종위기종, 고유종, 집단서식종의 생태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전문 학회와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생물 보호와 산림 전용 근절에 앞장선다. 또 생물 다양성의 최소 순손실, no net loss, 이런 전문 용어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내셨는데요. 근데 제 언론에서는 항상 이런 거를 봅니다. 실제는 어떠한가? 여기에 보시면 방금 그 말씀하신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이게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또 변전소 철탑이 있는데요. 여기가 충남 당진시 안에 삽교호가 있고 삽교호 안에 모래섬이 저절로 쌓여서 생긴 우광평야가 여기 있고요. 소들섬이라는 좀 남들이 보면, 기업인들이 보면, 개발업자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모래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도록 여기가 습지로 있다 보니까 습지에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걸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여기에 엄청난 규모의 많은 그 새들, 특히나 멸종위기 조류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전이 몇 년 전부터 송전선로를 건설해서 요 가운데로 하필이면 철새들이 많이 드나드는 요 가운데에 철탑을 두겠다. 그래서 요 너머로 해서 아산에 있는 탕정에 있는 아마 삼성 반도체죠. 거기 그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업인데요. 근데 요 위에서 발전소에서 오다가 중간에는 지하 구간으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송전선로가 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광평야고 평양하고 논이고 그다음에 삽교호 그리고 소들섬인데, 자, 여기가 습지다 보니까 많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인데 이렇게 송전선로를 세워서 전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뭐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생물 다양성, 이분들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야생조류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한전은 그래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 주용기라는 전북대 연구원이 연구를 해 보니 이미 아직 전기가 가기도 전에 여기다가 한전이 송전 철탑을 세우고 여기다가 전력도 안 지나갔는데 이미 빈 선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큰 기러기 보호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역시 멸종위기 멸종위기종이죠. 천연기념물이고요. 제두리미가 여기에 날아옵니다. 올해 2월 14일 날 바로 요 우강 평야 삽교호 그러니까 소들 평야 가운데로 세운 요 사이로 가창오리가 군무를 이룹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매우 위험하지요. 이것하고 한전이 말하는 생물 다양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송전 탑이 이렇게 오는 거를 이 우강 평야와 요 소들섬으로 이렇게 가는 지상선 대신에 여기 그쪽 안 다음에 여기를 수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수중 케이블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 중에 CJ라고 있습니다. 이 CJ와 구롭도에 얽힌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요게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을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14년 전입니다. KBS의 용태영 기자가 이런 뉴스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오디오가 나오겠죠? 이거 좀 키울 수 없을까요? 좀 키울 수 없습니까, 조정실? 고맙습니다. 저 크게 틀어주세요. 그만큼 걔네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내가 먹이 사슬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니까 생태계가 매우 건강한 거죠. 그것도 목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리와 흔히 찾아보고 연결했습니다. 병원이 볼 때가 여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모래 언덕에 공기를 풀고 알고 나서 여기 앞부분에 불도 좀 꺼주십시오. 모래가 있는 곳 어디서나 깔때기 모양의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개미 귀신이 가져온 개미 지옥입니다. 개미가 이끌리자 개미 귀신이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개미는 온 힘을 다해서 가둬버리지만 점점 모래 속에 끌려들어갑니다. 섬 전체에 개미 귀신이 살고 있어서 국내 최대 규모 서식지입니다. 멸종 위기종 조명 좀 꺼주시면. 인간 근처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여기서는 흔한 것입니다. 구로도는 해안 지형도 독특합니다. 전래가족이 동그랗게 하였습니다.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연분으로 바위가 서서히 녹아내린 지형입니다. 이런 해시화가 150m가량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해서 침식되는 지형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유일한 것이죠. 해안 사고 뒤쪽에 형성된 사고 수치도 국내에서 드문 곳입니다.
다양한 수생곤충과 민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섬 주변의 수심이 100m 서해에서 가장 깊은 데다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라서 독특한 기후와 지형 그리고 생태계가 형성됐습니다. 풀 하나하나, 작은 돌 하나하나에도 자연사의 역사와 학술적인 가치가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자연사 흔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기업이 섬의 98%를 매입해서 골프장과 호텔, 요트장 등 유학단지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유형이 좀 쾌적하고 도시 이용 계획 자체도 개발 지향보다는 보존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태 해양 관광단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더욱더 찾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더라도 개발 계획대로라면 산이 최대 30m가량 잘려나가고 섬의 절반이 골프장으로 변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다 절벽이고 벼랑이잖아요. 벼랑 위에 부분은 전부 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형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개발업체는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에 생산 유발 효과가 6천억 원을 넘는다는 해서 인허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성만 따지자면 저 산을 갖고 수술비원에서 골프장을 치는 게 나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연이 과연 우리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자, 여러분들, 이 뉴스는 2009년 6월 25일, 6월 6.25입니다. 그날 KBS 9시 뉴스인데요. 9시 뉴스에서, 메인 뉴스에서 보통 1분 반입니다, 한 곡지에. 이거 3분 반이 넘었습니다. 이날 KBS의 뉴스의 초점이 무엇인가가 나오죠. 공영방송입니다. 자,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인천의 여론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CJ, 인천시가 이 개발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를 좀 보류를 했고요. 결국 이 사업은 지금 그냥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CJ는 근데 이것이 이 회사가 CJ 것이 아니라 바로 CJ의 대주주 이재현 회장, 그 다음에 장남, 딸, 이렇게 3인 가족, 그러니까 가족 회사입니다. 제가 CJ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 CNI 레저러 산업이라는 걸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CJ의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요. ESG라든가 지속가능 보고서 보면은, 그렇게 또 제대로 나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 CJ의, 다시 보겠습니다. 세계 1위 브랜드를 거느린 컴퍼니로 도약하겠다. 이게 이재현 회장인데, 이게 CJ의 ESG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물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찾아보니까 친환경 스튜디오에서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의 주변에 자연 녹지를 보존한다. 주민들 산책로로 개방한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CJ가 여러 가지 다각도의 사업을 하시면서 생물 다양성에 관해서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회사의 특히나 이 구럽도에 관해서 비판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CJ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어쩌면 국제적인 기업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 ESG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나 ESG의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여기 여러 전문가들께서 기회가 닿으시면 CJ에다가 한번 제안을 해 주십시오. 자, 이거를 98%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거를 CJ 해양생태공원으로 아니면 이재현 회장의 이름을 따서 이재현 해양생태공원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를 그대로 소유는 그냥 소유주들이 갖고 있되
관리는 국가, 지자체, 인천시 홍진군,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CJ과 함께 위원회를 꾸리는 거죠. 그리고 해양 생태계 기후위기 시대니까 기후 변화의 연구 거점,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하는 거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의 해양 환경 체험,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예, 이거를 꼭 좀 ESG 학교에서 CJ에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0 by 30 로고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협약에 그 총에서 나온 결의 그의 그 로고입니다. 이게 2030년까지 보전 지역을 30%로 늘린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물과 묻을 오가는 양서류, 이 개구리 형상에다가 여기에 자연, 뭐 숲, 바다, 그리고 동식물, 또 도시, 뭐 이렇게 그래서 인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런 그 철학을 담은 로고입니다. 이대로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OECM 얘기가 나왔는데요. OECM이 영어로 Other Effective Area Based Conservation Measures, 그래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가 아니라 법정 보호가 아니라 보존 수단이다. 이거를 IUCN에서 짚어낸 개념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지역을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이건 좀 봐주자. 민간에서 법적으로 보호는 아니고 인간들이 이용은 하지만 뭐 주민들이 기업들이 이용은 하지만 그것들이 그 토지들이 그 바다가 그 갯벌이 생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곳들이다 싶으면 그거를 OECM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30 곱하기 30 목표에 부합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힌트를 내준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홍준표라든가 국립공원의 이제 그 공단에 계신 연구자들 석권에서 이미 일찍이 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파란 것들은 보호지역입니다. 실제로 법정 보호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수번구역, 휴양림, 상수원 보호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이거를 OECM으로 맞출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2020년의 계획이 20%였는데 보호지역 그걸 얼추 맞출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일본의 경우에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거기에서는 이미 이런 30 곱하기 30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여기에 OEC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OECM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붙였냐 하면 자연공생 사이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개구리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인간과 자연들의 공존, 그걸 그대로 붙여가지고 자연공생 사이트.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23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 제지에 여기 홋카이도의 삿포로 홋카이도의 무슨 사유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유림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그대로 배에서 8% 쓰지 않는 한에야 그대로 유지하면 요것들도 생물 다양성 유지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보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지금 시행 중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일본서 돌아왔는데요. 홋카이도에 두루미 서식지, 습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일본 야조회라고 하는 일본 최대 환경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게 야생조류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의 보호지역이 아닙니다. 일본 야조회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땅인데 이게 어떻게 소유를 하고 했냐면 바로 회원이나 시민 또 독지가들이 그 땅을 기부를 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그대로 나라의 세금으로 나가느니 이거를 자연 보존을 위해서 내가 일본 야조에 기부한다, 기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와타나베 무슨
보호구라는 이름이 일본에는 많답니다.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수억 엔의 재산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홋카이도 안에만 일본 야조회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야조 보호구가 2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그냥 늪입니다. 습지고요. 그다음에 초지입니다. 근데 거기 두니까 두루미가 이 23곳 중에 번식하는 두루미가 한 쌍에서 4쌍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회원들,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관리하는 자연보호구가 얘네들은 이제 생츄어리라고 하는 말도 붙이는데 이게 그대로 생물 다양성에 기여한다. 그래서 일본 야조에서는 일본 환경성하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가지고 있는 이 보호구를 야조 보호구를 OECM으로 인정받도록 지금 교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이제 생물 다양성 훼손 저하 우려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 전북 군산에 새만금 갯벌 이미 막아놨죠. 그래도 일본 물이 통하니까 갯벌은 아직도 다 죽지 않았더랍니다. 가보니까 안 죽었습니다. 거기에 소라갯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국제 신공항을 하는데 말이죠. 여기에 물끝선이, 그러니까 공항을 짓게 되면 그 공항 갈주로 끄트머리에 이미 지금 이렇게 황새들이 들어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도로, 수직도로,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지금 로드킬이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 때문에. 멸종위기종, 사기, 로드킬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회 주체는 누군가?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경기도 파주시 공릉천에 역시 생태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아주 높은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긴 논이고 여긴 공릉천 하류 구간입니다.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입니다. 여기에 지난 1년 사이에 2m, 2.5m의 이런 2.5m의 2m 폭의 이런 콘크리트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살던 금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나 양서류, 파충류들이 또 포유류가 이쪽으로 못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다 빠져 죽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다 빠져 있더라고요. 고라니도 빠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이게 접니다. 이걸 같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 환경단체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이 공사는 1년 동안 중지했다가 지금 타협을 해서 지금 재개하고요. 이거 뭐냐면 이거 그냥 농수로라고 그랬는데요. 농수로가 아니고 국방부가 요구해서 만든 수로인데요. 북한 탱크 장애물입니다. 지금 세상에 어느 시절에 북한 탱크가 이렇게 탱크 넘어와서 여기에 빠지도록 북한도 이거 내려다보고 있을 텐데요. 국방부가 생물 다양성 인식을 가졌다면, 그리고 환경부가, 이거 한강교 환경청이 하는 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 인식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 미안한 얘기입니다. 낙동강역 환경청에서 하는 금호강 8연 습지입니다. 이게 현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도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산책로를. 이게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활동가가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인천 녹색연합의 사진인데요. 이게 새매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부닥쳐서 죽었습니다. 요것 때문에요. 이미 이 문제는 제기된 지 여러 개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여러 지자체, 또 건설회사들, 아파트 짓는 분들, 도로 주체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만 적어도 이렇게 됩니다. 뭐 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자, 작은 것 같습니다만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ESG 실천 사례 작은 거 몇 개 소개합니다. 인천시의회하고 인천녹색연합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의 의미와, 그러니까 투명 방음벽 조류 충돌 저감 토론회를 다음 주에 열고요. 하남시 시민들이
하남시의 생태 자산이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가 워크숍을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에 꼽히는 곳이죠. 특히나 멸종위기 두루미, 제두루미가 모여듭니다. 여기에 우리 환경부가 보조금도 주시고 해서 벼치존치라고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새들이 그 겨울철에 낙곡 먹을 수 있도록 볏짚을 썰어서 그냥 두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50원 줍니다. 요거를 2020년, 21년까지 1년에 한 2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이현종 군수가 작년에 갑자기 이걸 갖다가 철원군 예산을 몇억 원을 더 올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많이 한 1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제두루미, 두루미들이 어떻게 돼요? 몰려다니지 않고 골고루 퍼져서 한겨울 잘 지내고 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11억, 올해도 11억, 지금 사업 신청 접수 중인데 농민들에게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말아서 볏짚 사료, 소고기 사료로 안 내가도 좋겠다. 그대로 두면 새들이 좋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수입이 돼서 좋고, 그 다음에 볏짚은 그대로 사가서 비료가 되니 좋고,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이고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켜야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앞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긴 말 안 하고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게 생물 다양성, ESG,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요걸 지키면 인간도 덕이 되고 보호가 된다는 아주 단순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기후 ESG 보고서들을 내는데 그게 저한테는 MSG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MSG 말고 식품 첨가물 말고 진정성 있는 ESG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 우리 ESG 학회가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해서요. 오늘 두서없이 주제 발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태환경평론가이신 박석택 기자님의 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네,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례와 또 대안까지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 5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지금 토론자분이 계십니다. 토론자 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2대1의 김경은 기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일의 김경 기자라고 기자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서 또 비판적인 얘기를 지적들을 하게 돼서 하게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너무나 공감을 해서 참 특히나 이게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게 이제 생물 다양성이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자연은 누구한테도 자신들의 말할 권리를 이양을 한 적이 없다. 당연히 이양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악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거의 대변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게 생물 다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워크 오늘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30%는 적어도 30%는 자연한테 내주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리즈너블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집단으로 봤을 때도 비합리적이고 개인도 탐욕이 굉장히 많죠. 그런 속성을 봤을 때 이런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도 많이 얘기 나왔죠. 이제 공항 건설하자고 국립공원 해제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하고 한 인간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항 건설, 케이블카 건설 그 자체를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이 지역마저도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데요. 저는 이 가장 큰 원인이 거버넌스 체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권한 설정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리고 권한 집중의 문제 그리고 대표성의 부재의 측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글로벌 차원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MSCI라든지 그다음에 GRI라든지 이렇게 ESG 평가하시는 곳들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 다양한 그 지표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ESG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가 이거를 마련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에 환경 영역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이른바 K 텍소노미의 그 6대 환경 목표에 생물 다양성 분야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세부 활동으로 분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지난 달 말 기준 K 텍소노미에 따른 그 채권 발행 규모가 5배 정도 전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뭐 전기차 도입, 그다음에 탄소 포집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이유를 보면은 기업들이 하는 행위, 기관들이 하는 행위가 과연 이게 생물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내려질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세부 인정 기준, 활동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가이드라인의 문제는 ESG 평가서 대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본하고의 연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외채 조달을 거의 하지 않고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로부터의 그 자금 조달의 압박에 있어서 전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가 거의 대부분 가외 일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뭐 국내 자본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ESG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투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의결권 행사 기준에 ESG 평가를 이제 배제하기로 했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국내 자본이 ESG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들을 어떻게 쥐락펴락하겠다는 의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평가와 ESG 평가에 따른 자본이 지금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인식은 굉장히 높죠. 나는 친환경을 하고 싶어. 하지만 소비는 그렇지 않는, 즉 의식 있는 비소비자들의 비중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환경은 생각은 하지만 환경은 파괴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환경부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으로 이렇게 다 맡겨둘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요. 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양당제 구조화에서는 이런 견제 기능을 한다는 게 계속 옥상업조로 높여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속의 이행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도록 KESG를 비롯한 정보 공개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또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비소비가 아니라 의식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입니다. 마이크 나오나? 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토의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리 보내주신 발표 자료를 보고 토론문을 작성을 하면서 말이 길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발표 자료를 막상 이렇게 오늘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은 앞발표, 앞에 생물다양성 전략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와 좀 연결이 되게 제가 좀 토론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생물다양성 협약은 사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함께 이제 채택이 됐고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이제 특히 2010년에 aichi 타깃이라고 해가지고 세부 목표 20가지를 정해서 국제적인 그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그런 그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선언적이고 비전 중심의 이런 목표로 가서는 안 되겠고 좀 구체적이고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게 좀 이 앞 세션에서 발표하신 그 사무관님의 그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업반의 일원으로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이행 가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진도를 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되게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시한 아까 계속 지금 나왔던 그 30x30 육상과 해양에서의 그 보호 지역에 대한 이제 그 목표 30%를 보호지역으로 정하자라는 거기서 이제 OEC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설명을 더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많은 분이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다른 그런 종류의 약간 좀 이렇게 그 보존의 강도가 조금 덜한 이런 그 보호지역에 대한 게 사실 aichi 타깃에서도 이미 나왔었고요.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서 많은 그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ESG가 그 지역 사회나 지자체나 그런 국가나 이런 가버넌스, 사회, 산업계가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 주제에서 OECM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거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그 주제 발표에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도 그렇고요. 그 OECM 같은 경우가 기업이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개도국의 그 환경을 다 훼손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다 망쳐가면서 기업 활동을 한다 하는 그런 비난들을 받으면서 이제 되게 그 발전한 게 지역사회 공동체의 생계도 유지하고 환경도 살리고 생물 다양성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되게 그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진 그런 기업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업이 산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주변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주변 생태계를 같이 보존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 증진하는 활동을 기업의 활동으로 포함을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런 지역을 OECM으로 부른다면 이미 이제 발표에서 저희 좋은 사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OECM과 생물다양성과 그 기업의 ESG를 좀 연계한 그런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0x30라고 하는 그 30%의 그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에 대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보호지역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제가 토론문을 작성을 하면서 지금 몇 %지 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수치가 다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 어디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반영된 정확한 퍼센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사무관님께 그 환경부에 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바쁘신가 봅니다. 가셨어요. 좀 안타까운데, 우리 겨울철에 보면은 이제 구세군 자선 냄비 이렇게 땅땅땅 하면서 사랑의 온도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이것도 좀 수치로 온도계처럼 우리 얼마만큼 이렇게 지금 보호지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기업이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국립공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보호지역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기여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특히 기업의 활동,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활동을 좀 더 우리가 강조하고 홍보한다면은 정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주신 사진 중에 농수로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저런 거 볼 때마다 거의 하트 브로큰하는 마음인데요. 정말 생물들에게는 안 좋은 거라서 이제 농업 생산 증진을 위해서 농수로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지역만큼은 너무 쉽게 그렇게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는 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통선 안에 가면은요, 민통선 안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고, 거기도 두루미와 함께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생물 다양성 보존이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얼마 전에 거기를 갔더니, 분명히 몇 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농수로를 이렇게 막 밀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 놀라고 좀 속상해서, 왜 이런 지역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실까라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 경관에서 원래 우리가 되게 지형이 독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바둑판처럼 그렇게 농경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지형 그대로를 살리는 농경지, 그 원형이 남아있는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남한은 거의 대부분 농수로라든지 이렇게 바둑판으로 쫙쫙 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었지 하는 그런 원형 생태계가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민통선 안쪽은 그런 그 농업 생태계의 원형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마저 이렇게 다 밀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오래된 흑백 사진에서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들을 의사결정을 할 때, 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제 발표 자료 90페이지를 조금 봐주시면은 제가 거기 이제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생물 다양성 해박 그 사무국에서 낸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줄이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Y축이 생물 다양성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 오른쪽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존을 하고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존하고 복원하는 걸 누가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좀 기업이 사회적 그런 활동들을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이제 서스테이너블 프로덕션이 있고 리듀스트 컨섬션이라는 이게 이제 그 소비하고 생산을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얼마나 쓸데없는 소비는 줄이고 그런 건전한 소비를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민 참여와 기업의 참여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ESG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뒷부분에는 교육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저희 기관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민 환경 의식 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91페이지 발표 자료의 91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그림을 또 삽입을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이제 제일 1번으로 이렇게 좀 제시가 됐고, 한참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미세먼지가 또 1등을 하고 그렇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좀 이런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해보는 사람인데, 늘 느끼는 거지만,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게 거의 제일 바닥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참석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국민이나 의사결정자들은 생물 다양성이 뭔지 왜 보존돼야 되는지 많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깝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이 뭔가라는 이런 질문에서도 뭐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활동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일본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땅이 있다면은 죽기 전에 요즘 뭐 각막을 기증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만 땅이라도 생물 다양성 보존에 이게 기부를 하겠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우리의 이 그 생각과 그런 실천이 조금 좀 더 정말 환경과 그리고 결국 이런 우리의 활동들이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건데 좀 더 넓게 지구와 다른 생물들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교육하고 홍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뒷발표도 되게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나중에 또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포대학의 홍성기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이미 끝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런 자리에서 보통 학회를 하면 대학에서 하는데 기업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이런 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주에 우리 부장님께서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두 번째는 이전에 서디 바이 서디 관련해가지고 페더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이 발표하는 걸 제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생물 다양성 그 30% 증가를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보호고요. 그때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주로 대학 캠퍼스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학교의 녹지 공간을 확대한다든가 그 공원 부분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옥상 녹화를 더 늘린다든지 벽면을 한다든지 투수성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로수를 좀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학교 내 대학도 ESG 적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전략 GBF의 그 전략에 부합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스쿨 비오톱이라는 걸 한번 서울시를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반짝 한번 했었는데요. 뭐 일본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으로 지금 한번 시작을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입지 확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있는 공간 제대로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자연보존에 공헌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택 교수님의 박수택 기자님의 우리 오래전부터 내가 그 기사를 많이 봤고 또 직간접적으로 많이 뵙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 학자들도 비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 기자님의 그 말씀하고 좀 동감을 하고요. 저는 사실 그 목포에서 왔는데 직접적으로 그 뭐 갯벌 문제라든가 다도해 국립공원에서의 문제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공항 문제나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또 요즘 말하는 이제 풍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태양광 설치 이런 걸로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좀 비판적인 얘기하면 진짜 지역에서 쫓겨날 정도가 되고 정말 공항 가지고 얘기할 때는 밤에 다니시면 안 돼요. 밤에 다닐 때 조심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얘기해서 진짜 내가 소리하게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게 섭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이 후닥후닥 다 지나가고 공항도 흑산도 공항도 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철학산 케이블카도 그냥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안 되는 게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과연 이게 GBF 우리가 여러 가지 프레임이 많고 세계적인 그런 생물 다양성 전략들은 굉장히 많으나 과연 이게 국내에서 괜히 뭐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내 들어와서 이게 실천할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다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사실 학회라든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주고 그리고 사실 전문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또 학회도 이런 또 분위기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도 굉장히 한물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적절하게 지금 이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ESG 관련 측면에서도 좀 재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I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예전에 굉장히 많이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그 우리나라 독자적인 그런 평가 지표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갯벌이나 우리나라의 습지라든지 이 물에 관련된 이 생태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재평가를 해서 좀 높일 수 있다면 높여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무럭도입니다. 제가 인천 출신인데 무럭도 예전에 방패장으로 한번 들려다가 70년대 말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행태기장에서 결국은 이제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CJ하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보이지 않은 권력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면서 언젠가는 무럭도 넘어가겠지 하는 불안감 속에 굉장히 지금 그 무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무럭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백팩 등산객들이 캠핑을 하는 장소로 또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무럭도를 찾아가서 즐기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도 쓰레기 때문에 지금 또 고민이 많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저희 기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저는 조심스럽다 생각하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CJ가 그거를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보건 관련된 학회도 있고 우리 환경부에도 보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보건하기 전에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산불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보건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건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보건에서 원래의 생태계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보건 환경부에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이라든가 이런 소프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니면 이런 좀 좋은 학교에다가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런 기업 경영의 마인드를 바꿔나가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도움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는 그런 보건의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님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95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ESG 경영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지자체는 물론 NGO, 일반 시민까지 유념하고 지켜야 할 21세기 중대한 규범이다. 이성적 합리적 생각과 태도로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추천하면서 생물 다양성 유지와 보존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올곧고 지속 가능한 보존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기업과 사회도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환경 정책이 뒤바뀌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 분의 토론자님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제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분의 토론은 박수태 평론가님의 이 발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방금 지금 홍성희 교수님이 발제자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엔 ESG 경영과 연계돼야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또한 지역사회나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한 감시랄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녹색채권 펀드 자금들이 대기업에 이런 쪽에 모이는데, 이런 녹색채권 발언의 어떤 기준의 모호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선되지 않냐,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발제자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발제자님 마지막 한마디 하시려니까 말씀 어떨까요?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러면 박수택 발제자님과 세 분의 토론자께 큰 박수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